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여당이 마련 중인 학교 폭력 대책이 공개됐습니다. 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하게 하고 중대한 학교 폭력의 경우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취업할 때까지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있는 생활기록부 대신 수능 점수 위주로 반영하는 정시 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학교폭력 기록마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 전형에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중대한 학교 폭력의 경우 현행 최대 2년인 가해 기록 보존 기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취업할 때까지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창 시절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 학폭 사건 초기부터 피해 학생을 1대1로 전담 지원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교권 보호에도 나섭니다.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것들이 너무 무너져 있다. 그래서 그게 강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현장에서의 어떤 권위 있는 해결 그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고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네, 이번 정부 여당의 학교 폭력 대책은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더 주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학폭을 엄하게 다루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론 오히려 소송은 늘어날지 모른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엄하게 처벌하자는 정부 여당의 대책. 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게 핵심이다 보니 사소한 학교폭력도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기 위해 가해자들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해자들이나 이제 가해자 학부모들의 불복 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법적 분쟁은 더욱더 증가할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 생활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피해 학생의 고통을 더 키울 거라고 우려합니다. 이 때문에 학폭 소송이 벌어질 경우 가해 학생의 학교 출석을 막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피해 입은 애들이 대부분 학교를 못 가요. 피해 입은 애들이 대부분 전학을 가거나 해서 상황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또 학폭을 입시에 반영하려면 수능 점수를 깎는 폭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실제 입시를 주관하는 대학들입니다. 가해 학생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 그 책임은 온전히 대학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동일한 그런 학폭 기록이 있는 애 아는데 걔는 삼수를 하는 바람에 그 기록이 사라졌다. 형평성에서 위배되니 나를 구제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교권을 강화해서 학교 현장에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대책에는 교사들도 회의적입니다. 사법 처리로 눈을 돌리는 학부모들 앞에서 교권은 무력하다는 겁니다. 권한이 많아진다는 것이 법적으로 대응해오는 그런 것들과 맞부딪혀서 교사들이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실질. 교총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처벌 강화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교육, 회복적 생활 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네, 오늘 공개된 학교 폭력 대책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장 기자, 일단 가해자에게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겠다, 더 주겠다. 여론도 뭐 이쪽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려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인데요. 네. 그때부터 학폭 가해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가해자 측의 대응이 시작됐던 건데요. 더구나 이게 취업에까지 영향을 주겠다고 하면 악착같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학폭 피해자가 오히려 더 고통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더 가혹해질수록 또는 뭐 관리가 더 엄격해질수록
소송이나 어떤 피하려는 노력들도 더 강해진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자, 가해자 처벌 뭐 중요합니다. 근데 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대책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기간도 지금의 3일에서 조금 더 네. 늘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가해자가 법적 다툼에 나설 경우에는 피해자들도 직접 재판에 나가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그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안이 최종안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초 교육부는 이달 중순에 최종 학폭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는데요. 네.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총리 주재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종 발표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구체적인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니고 제목 정도 공개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학폭 문제 해결을 입시에 그리고 나아가서 취업에까지 연계시키겠다 이런 게 핵심인 것 같고 그만큼 그렇게 해야 효과도 확실하다는 건데 교육 현장의 반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간에도 학폭 해결 과정에서 교사들의 무력감이 컸습니다. 네. 해당 건이 학폭 위로 또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교육적인 훈육의 과정은 빠졌기 때문인데요. 네. 한 줄 세우기라는 입시 위주의 현실이 학폭을 낳았고 또 입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황에 교육계에서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장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학교 폭력을 둘러싼 황당하고 안타까운 소송 얘기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학교 등을 상대로 8년이나 힘겹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변호사가 재판에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아서 패소했습니다. 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스스로 세상을 등진 주원이 중학교 입학 직후 고등학교 때 또다시 두 차례 이어진 학교 폭력의 고통을 끝내 견디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들과 부모, 학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 최근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락이 없던 변호사와 어렵게 만났는데 대뜸 소송이 취하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재차 물었더니 변호사가 출석을 안 해 취하됐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로 기일을 잘못 적어놔서 못 갔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가해자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서류 송달에만 수년이 걸렸고 1심에서 가해자 한 명에게만 겨우 승소한 뒤 지금까지 무려 8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틴 소송이 일부 승소했던 부분까지 전부 다 패소로 끝난 겁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청소 일해서 그 8년을 그 재판 하나 붙들고 살아왔어요. 사건 담당 변호사는 권경애 변호사. 조국 전 법무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출간된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입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달이나 숨겼고 재판에도 3번 불출석해놓고도 2번만 불출석했다고 과오를 숨겼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 의무가 있고요.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는 변호사 법상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권 변호사는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상태였습니다.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 누구 하나 책임져 주는 사람, 누구 하나 도움을 주는 사람 없이.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네, 대치동 학원가 등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료로 나누어진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몸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습니다. 시음 행사를 가장한 건데 집중력 강화에 좋다고 학생들을 속였고 학생들에게 받아낸 부모 연락처로는 당신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신고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당을 붙잡은 경찰은 이들의 배후 세력이 있는지 또 다른 피해자들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목길. 여성 2명이 차에서 내립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걸어옵니다. 인근 학원가로 진입한 2사람. 가방까지 팔에 걸친 채로 2손에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번엔 삼성동의 한 학원 건물 앞. 남성 1명이 물건이 가득 든 비닐봉지를 들고 어디론가 갑니다. 이들이 잔뜩 들고 다닌 건 한 음료 제품. 메가 ADHD라는 상표명이 붙은 이 병에는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 하단에는 누구나 알만한 제약사의 이름까지 써 있습니다. 이들은 거리를 다니며 중고생들에게 두뇌 활동에 좋은 음료수라며 시음 행사 중이니 마셔보라 권했습니다. 저 월요일날 봤어요. 횡단보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치시면서 이거 먹어보려고 그냥 좀 뻘미칙해서 그냥 안 된다고 하고 그냥 빨리 오긴 했는데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별 의심 없이 이 음료를 받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음료를 권하며 설문조사를 핑계로 부모들의 연락처를 받아낸 일당이 다음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 전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신고를 막으려면 현금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협박을 받은 부모들의 경찰 신고가 지금까지만 6건입니다. 실제 학생들에게 마약 간이 검사를 해봤더니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시음 행사를 빙자해 이른바 마약 음료를 나눠준 걸로 확인된 용의자는 모두 4명. 경찰은 오늘 새벽 동대문구에서 40대 여성 용의자를 체포했고 또 다른 20대 남성 용의자는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단순히 음료를 나눠주기만 한 건지 음료를 만들어 범행을 모의한 일당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학원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쉽게 흔히 접할 수 있는 길거리 시음 행사를 이용했고 유명 제약사 상표까지 도용해 의심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꾸몄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약 범죄에 당할 수 있다는 거라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 학원가에서 어린 학생들이 마약 성분에 노출되자 일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원 앞쪽에서 마약을 나눠줬다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해서 애들이 2명 정도 이제 걸렸다고 소문이 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무서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애들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하고자 하는 애들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평소에도 길거리에서 흔히 접했던 우유나 음료 등의 시음 행사. 불순한 성분이 들었을 거란 의심은 미처 해볼 수도 없었기에 공포감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력 좀 좋아지는 약 같은 거를 저희한테 나눠준 적이 있으셨거든요. 저기 학교 바로 앞에서. 친구들은 그걸 먹었는데 그걸 좀 최근에 나온 걸 듣고 친구들이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특히 범행 일당이 문제 음료에 유명 제약회사의 상표를 버젓이 붙여놔 피해 학생들은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비타민이라던가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거 다 먹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유명한 브랜드 이름을 따가지고 명시해 놓으니까 훨씬 더 좀 학생 입장에서는 더 속기 쉬울 것 같아요. 상표가 도용된 제약사 측은 집중력 향상과 관련된 기능성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평소 시음 행사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 걱정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이에도 함부로 음식을 나눠 먹지 못하게 할 정도입니다. 학원 홍보한다고 사탕 같은 거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 그걸 못 먹게 했거든요. 친한 엄마들끼리는 길에서 먹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든 당할 수 있다는 무차별적인 마약 공포에 평온한 일상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실거리를 나눠주는 시음 행사 종종 찾아볼 수 있죠. 완제품으로 만든 음료를 행사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건 사실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범행은 이 같은 상식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믿을 만한 업체인지 수상한 점이 없는지 주의 깊게 스스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음 행사. 홍보 차원에서 먹거리를 무료로 나눠주는 이런 행사는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는 겁니다. 단 돈을 받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 즉석에서 바로 만들어 팔 경우엔 미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촉 행사나 뭐 그런 것들은 그 영업 신고 대상이 아니고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할 목적으로 하면은 그건 신고를 해야 돼요. 또 판매 목적이라고 해도 조리식품이 아닌 이미 완성된 완제품 음료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번 범행에 사용된 가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실제 건강기능식품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애초에 영업 등록이 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만 시음 행사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실제 제약사에서 제조된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으로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음료병에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기능을 명시했는데 실제 이런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없습니다. 효과를 허위로 과장하거나 의약품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기능성 광고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서울 한복판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수가 건네질 정도로 마약 범죄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엔 마약 거래가 단속을 피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대신 거래 장소는 일상에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한 마약 배송책을 붙잡아 조사해 보니 주택가 빌라 화단의 나무 옆, 평범한 주택의 녹슨 철제 계단 아래 이런 일상의 공간들이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평범한 주택가, 한 가정집에 녹슨 철제 계단이 보입니다. 첫 번째 발판 아래 자석으로 붙어있는 물체, 다름 아닌 필로폰보다 환각작용이 3배 강한 마약, 엑스터시입니다. 같은 골목길의 또 다른 빌라, 담장 안쪽 주차장을 가로질러 빌라 뒤로 돌아가자 나무 한 그루가 심어진 작은 화단이 나옵니다. 검찰이 낙엽이 쌓인 이곳 땅을 파내자 역시 엑스터시 한 봉투가 나왔습니다. 마약 운반책 36살 이모 씨가 거래를 위해 숨겨둔 마약들입니다. 이른바 던지기 또는 드롭으로 불리는데 구매자에게 마약을 어디 숨겼나 알려줘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입니다. 이 씨는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장소를 골라 마약을 숨긴 뒤 구매자들에게 해당 장소를 알렸습니다. 이 씨는 누군지 모르는 네덜란드 공급책에게서 종이 형태인 LSD나 엑스터시 알약 등을 공급받아 텔레그램으로 거래해왔습니다. 이제까지 던지기 장소는 에어컨 실외기나 소화전, 배전함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조직이 늘면서 경쟁 조직 마약을 훔치는 일이 빈번해지자 자석으로 붙이고 땅에 묻는 수법이 등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50일간 서울 강북 일대 463곳에 던지기를 시도했고 검찰은 이 중 137곳에서 48개 봉지의 마약을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스마트폰 메신저 뒤 익명으로 숨은 마약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약 사범은 18,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4%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가 순식간에 떨어져 내리면서 다리를 건너던 2명이 추락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다리의 내부가 부식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 옆으로 난간과 신호등이 휘청이더니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천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의 보행자 도로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정자교. 찻길 옆으로 나 있던 보행로 절반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보행로가 떨어져 나간 절단면에는 휘어진 철근이 여기저기 튀어나왔습니다. 소리가 쾅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서 주변에 그 전기가 끊어졌어요. 뭐야? 황당한 얘기 아니야? 다리가 쪼개졌다는 말이. 사고는 오늘 오전 9시 45분쯤 불과 3, 4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110m 중 약 50m가 붕괴되었고요. 도로 쪽은 괜찮고 인도 쪽만 붕괴된 상태입니다. 당시 정자역 방향으로 걷고 있던 시민 2명이 아래로 추락했는데 앞서가던 40대 여성은 목숨을 잃었고 20대 남성은 허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고 시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직후 다리 아래 상수도관에서 물이 쏟아지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성남시는 이 상수도관 파손이 다리에 충격을 줘 붕괴의 원인이 된 걸로 추정하고 있지만 반대로 다리가 먼저 붕괴되면서 상수도관이 파손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리 내부에서 부식이 진행됐을 가능성에 우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자교는 지어진 지 30년 된 노후 시설물로 오래된 다리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그 틈에 물이 스며들면서 철근이 부식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균열들이 나고 고인물들이 들어가고 또 부식이 일어나고 이게 반복되면서 10년 되다 보니까 노후돼가지고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이렇게 딱 붙여 있어야 되는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공 과정과 안전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변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무너져 내린 다리인 거죠.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다리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는 왕복 6차선 도로인데요. 현재는 사고 원인 감식을 위해 경찰이 다리 양방향을 모두 막고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자교 아래로 무너져 내린 철근 구조물들 위에는 파란색 비닐이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무너진 다리 5m 아래로 탄천 산책로가 있는데요. 사고 직후부터 약 3시간가량 굴착기 4대와 열화상 카메라가 동원돼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지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추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후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MBC에 들어온 제보 영상을 보면 사고 이후 차량만 통제되고 반대편 인도에는 시민들이 건너다니는 위험한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경찰은 기동대 인력 96명과 지역경찰을 현장에 배치해 시민 안정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화면으로만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들 시작이 됐나요? 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현장 감식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부터 다리 노후화 또 수도관 파열까지 여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38명 규모로 수사 전단팀을 편성했습니다. 정자교는 지난 2012년 교각에 균열이 발견되는 등 중대 결함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정밀 안전점검에서 C등급, 보통으로 판정받아 지난해 바닥판과 단면 보수 공사가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작년 정기점검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남시는 오늘 긴급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밀 안전 진단을 거쳐 원인을 파악한 뒤 보수와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남시에 있는 총 211개 교량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사고 이후 24개의 다리를 점검한 결과 정자교에서 약 1km 떨어진 불정교에서도 보행로 침하가 확인돼 다리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정자교 다리 붕괴 현장에서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하루 종일 논란이 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국관리법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를 제안한 건데요. 야권과 여권 모두에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발언은 쌀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여성들이 밥을 덜 먹는 데다 쌀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아침 라디오 방송 직후부터 여러 매체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자 조 의원은 아이디어 소개도 못하냐며 언론인들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당대표도 바로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수진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당 민생특위 119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의견들은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대한 대안으로 농민 보호를 위한 정부 여당의 대책이 밥 한 공기 비우기 캠페인 수준이냐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이걸로 대안 경쟁이 되겠느냐, 갈수록 태산이다.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유명 먹방 유튜버가 당대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이건 당을 좀 희화화하고 또 정부의 고민도 없이 어떠한 그 가볍게 좀 만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다라는. 민주당은 황당무계한 발상이다. 정의당도 웃고 넘길 해프닝이 아니라 대안 없는 무능한 여당의 철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조 의원은 다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과거 성남시장 시절 쌀피자 만들기 등 캠페인을 한 적이 있다며 발언의 진위를 왜곡해 선전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이렇게 쌀 소비를 늘려서 재고를 해결하자는 방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이런 쌀 소비 촉진 방안이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쌀 소비 운동이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된 건 지난 2009년 여름입니다. 2년 연속 대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1년 전 4만 500원이었던 전곡 20kg의 가격이 3만 7,800원으로 뚝 떨어져 농민 피해가 급증한 겁니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쌀 소비를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쌀 가공 현장을 찾아가 각종 쌀 소비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쌀국수, 쌀막걸리, 쌀과자, 쌀떡 이걸 쌀로 만들면은 우리 쌀 생산 무지될 거 없습니다. 라면과 국수, 설렁탕의 소면을 쌀국수로 대체하고 군대 건빵을 쌀가루로 만들자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와 기업들까지 동참하면서 막걸리를 마시고 후식으로 커피 대신 식혜를 먹자는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11월 11일이 가래떡 데이로 적극 홍보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빼빼로 데이하고 또 가래떡 데이를 융합시켜서 뭔가 퓨전 행사를 하면은 우리나라 쌀이 가래떡 데이를 계기로 해서 더 많이. 하지만 그해 쌀 소비량은 오히려 1년 전보다 줄었고 감소폭은 더 확대됐습니다. 당시 통계청은 식생활이 다양화, 편의화되면서 쌀 소비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고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대체 식품 소비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쌀 소비 촉진 대책은 이후에도 계속 시행됐습니다. 지난 2014년 시행되기 시작한 쌀 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 촉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은 올해까지 10년째 시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쌀 소비는 계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30년 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구매 유도를 위한 홍보 주제가 약하고 단발성 행사로는 지속 가능한 쌀 소비 기반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쌀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쌀 소비 촉진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 쌀을 더 먹도록 독려하자는 그 취지는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쌀 소비 촉진 방안이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식량 안보 핵심인 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오늘 국회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과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과로사회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는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개편안의 취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근로시간 증가와 질병과의 상관성을 따지며 정부를 추궁했습니다.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 60시간 이상 근로시간대 산재 승인율이 94.2%나 됩니다. 이런데도 근로시간을 늘리는 게 맞습니까? 정부가 대한민국을 과로사회로 내몰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정부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미래 노동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주 4.5일제나 주 36시간제를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국격에 맞다고 봅니다. 이건 아닙니다. 철회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는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현재의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것인데 이거를 1년 단위로 유연화를 하게 되면 주 평균 48.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주 48.5시간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은 이른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나중에 몰아서 쉴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몰아서 일하는 것이 과로로 인한 질병을 야기한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더욱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이 저출생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모성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지, 다양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정부는 장시간 근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 만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신준병입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어라.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 중인 정부가 핵심 장점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장기 휴가죠. 생각만 해도 즐겁지만 과연 우리 노동자, 직장인들의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바로 이런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고용이 확실하게 보장된 공무원들, 과연 장기 휴가를 얼마나 쓸 수 있었을까요? 차주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쉴 때 쉰다. 2015년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보도자료 첫 문장입니다. 연가저축제. 바쁜 업무 때문에 못다 쓴 연가를 한 해 한 해 모아 한꺼번에 사용하는 공무원 장기 휴가 제도입니다. 공무원도 안식월, 최대 43일까지 몰아 쉴 수 있다는 꿈 같은 전망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력은 딸리고 일은 많고 20일이나 30일 동안 공백이 되면 업무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 업무는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휴가제도 주무부처는 좀 다를까? 고용노동부의 장기휴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작년 열흘 이상 장기휴가를 쓴 공무원은 84명, 2021년엔 99명, 2020년엔 70명입니다. 전체 정원의 1% 수준입니다.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코로나 발생 때문에 우리가 업무량이 굉장히 바빴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2019년 74명, 2018년 134명, 2017년 158명. 가장 많았던 경우도 전체 인원의 2.5%입니다. 연가저축제의 취지대로 30일 이상 휴가를 쓴 사람은 도입 이후 8년 동안 단 9명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연가만 쌓이고 계속 사용하지 못하자 정부는 당초 2년이던 사용기한을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남아있는 걸 강제저축을 하면은 이게 계속 쌓이잖아요. 10년 동안 쌓고 쌓은 게 몇십 일인데 이걸 어떻게 다 쓸 수가 있을까요? 결국 이거 소멸시효만 날리는 거예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도 공무원 연가저축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죠. 지금 다 속으로는. 고용노동부 자체가 워라밸을 선도하는 부서입니다. 52시간도 안 되는 판인데 무슨 근로시간 개편한다고 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냐고요. 법적으로 고용이 보장된 공무원조차 장기 휴가는 불가능한 실험이었습니다. 노동부 공무원조차도 몰아서 일은 하지만 몰아서 쉬는 거는 눈치 보여서 못하고 있는 사정이에요. 그걸 뻔히 알면서 연가저축제로 실험까지 하고서 실패한 그런 정책을 사기업에 그대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되지 않는 일하는 시간만 늘리는 내로남불 정책, 내로남불 행정이다. 최근 여당은 장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연가저축제 역시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해진 강제 규정이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오늘 그래도 꽤 많은 봄비가 왔습니다. 산불이 꺼진 자리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불을 피해 대피했던 이재민들은 천금 같은 단비에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불길에 휩쓸린 처참한 현장에 다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가봤습니다. 순식간에 번지는 불길을 피해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정진학 씨. 추적추적 내리는 봄비 속 사흘 만에 다시 찾은 컨테이너 주택은 형체도 없이 타버렸습니다. 소중한 추억이 담긴 앨범은 찾았지만 손에서 곧 바스러져 버립니다. 조금 건진다 하다가 이거 사람 다치겠다 해가지고 식구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나오라고. 보다시피 하나도 건진 게 없어요. 몸만 빠져나왔어요, 몸만. 화마는 마을 곳곳을 쓸고 갔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남았고 비료더미와 농기구들은 어지럽게 널브러졌습니다. 80을 넘긴 농민은 올해 농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비닐로, 비로, 손실에 뭐 다 탔지 뭐. 이런 건 어떻게 나중에 씻던 이건 어떻게 씻던 어떡하나 비료 저거 뭐야 어떡할 거예요 비료. 사흘간 계속된 산불에 연기 흡입 등으로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는 피해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막 연기도 막 저기는데 막 눈도 못 뜨고 막 목구멍이 막 칼칼하고 막 속도 막 그 탄 냄새가 막 이렇게 들여 마시면은 막 참 코로 오는 거예요 막.
이번 충남 홍성 산불로 주택 59채가 불에 탔고 4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돌아갈 집조차 없는 이재민들은 임시거처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또 기약 없는 밤을 보내야 합니다. 아유, 뭐더라 한 100살 다 먹고 가더락 살아.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충남 홍성과 전남 한평 등 전국 10개 시군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로써 이 지역 주민들은 주택 피해와 공공시설 복구비 등 간접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충남과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피해 규모로도 기록적인 대형 산불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대형 산불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진화 장비가 너무 부족해서 불 끄는 게 더 힘들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지난 일요일, 소방대원이 호스를 들고 진화에 나서지만 불길이 거세 이내 물러섭니다. 이처럼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는 고성능 산불 진화차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소방차보다 3배나 많은 양의 물을 싣고 험한 산악길을 쉽게 오르며 강한 물줄기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는 강원권에는 2대, 경북권에는 1대가 있지만 이번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충청 지역에는 단 1대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충남 홍성에는 대응 3단계 발령 이후 8시간 만에, 충남 금산과 대전에는 5시간 50분 만에 강원도에 산불 진화차가 투입됐습니다. 결코 안전한 지역은 아닌 거가 판단됐으니까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고성능 산불 차량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죠. 8,000리터의 물을 뿌릴 수 있는 초대형 헬기도 강원에 3대, 경북 2대, 전북 충북에 1대씩 배치됐지만 대전 충남 지역엔 없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산불 피해가 컸던 동해안 지역에 고성능 장비를 우선 지원했다며 충청 지역 등 곳곳에 해당 장비를 순차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고난도 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건데요.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험 비행 중인 국산 전투기 KF-21 CJ2호기. 자세히 보니 왼쪽 날개에 길쭉한 미사일 한 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불꽃을 뿜어낸 미사일이 곧장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 날개가 달린 이 미사일은 마하 3의 속도로 25km의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KF-21의 핵심 무장 중 하나입니다. 앞서 기관총 발사와 미사일을 KF-21에서 떨구어 분리하는 시험에 성공했지만 미사일을 기체에 장착된 상태로 점화시켜 발사하는 데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리된 미사일이 되돌아와 기체와 충돌할 수 있어 전투기 개발 단계에서 고난도 기술로 평가됩니다. 초음속으로 움직이는 그 항공기,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 미사일, 잘못하면 그 무장이 항공기의 날개를 때린다거나 뭐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KF-21은 이제 공중전 전투 능력을 갖추기 위한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합니다. 레이더가 포착한 표적 정보를 무장 체계와 연동시키는 게 핵심인데 조만간 실사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적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발사하는 훈련 과정이 남았는데 지금의 어떤 개발 속도로 봐서는 이상 없이 진행될 것으로. 이런 가운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지난 2월 중순 연체 중인 분담금 8천억 원 중 400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사업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2구 참사. 오늘은 사고가 발생한 지 159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진실버스에 올랐던 유가족들이 지금 빗속에서 추모 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구 기자,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추모 대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서울광장 동편에서 현재 시민추모 대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녁 7시쯤에 시작을 했으니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모 대회는 참사 발생 159일째를 맞아 159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뜻으로 마련됐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일을 마친 시민들이 하나둘 광장에 모였습니다. 분향소 설치할 때부터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행진 끝나고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왔어요. 진실버스를 타고 열흘간 전국을 순회했던 유가족들. 오늘 오후 서울 이태원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들은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해 독립된 특별조사위를 구성해달라며 특별법 제정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촉구해왔습니다. 청원을 올린 지 11일 만인 어제 5만 명의 국민이 동의하며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됐는데요. 진실버스 행진단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이태원역에서 서울 광장까지 행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책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재난안전 주무장관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 행진 도중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잠시 멈춰서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이 알고 싶은 것과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진실을 진실버스를 통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부 유족은 쓰러져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 국민동의 청원이 이뤄진 게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안위 심사 뒤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서울 강남 납치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3명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30살 연지호, 35살 황대한, 35살 이경우인데요. 경찰은 이들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가상화폐 업체 관계자인 황 모 씨의 남편을 추가 공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가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히 나왔다며 범죄 예방의 효과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지호와 황대한은 납치와 살인에 직접 가담한 혐의, 이경우는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살인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이들의 배후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쇼핑몰에서 가상화폐 업체 피코인의 관계자 유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일당의 배우로 지목된 유 씨를 검거하기 위해 오늘 오전 예정됐던 참고인 조사까지 미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피코인에서 판매를 담당했던 황 모 씨의 남편입니다. 체포 현장에는 부인 황 씨도 함께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은 이들 부부가 코인의 시세를 조종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세 조종을 둘러싸고 한때 동업관계였던 피해자 최 모 씨와 황 씨 부부 사이가 틀어진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7일 황 씨와 피해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 둘이 판매와 홍보를 맡았던 코인의 시세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자 피해자 최 씨는 이거 코인 차트가 왜 이러냐고 물었고 황 씨는 아직까지 손을 안 댄 거라며 2시부터는 시작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황 씨가 시세 조종 계획을 피해자에게 암시한 걸로 보입니다. 황 씨는 이런 과정을 거쳐 얻은 수익을 본인 소유의 코인 지갑으로 빼돌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숨진 최 씨는 오늘 체포된 유 씨에게 이번 일은 공동의 프로젝트라며 부인 황 씨가 혼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황 씨의 시세 조종이 기가 막힌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재단 쪽으로 약속한 금액을 이제 입금해야 되는 그런 날짜들이 있는데 이제 입금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고. 경찰은 이때부터 피해자와 황 씨 부부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됐고 7개월 뒤 황 씨가 호텔에서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 최 씨를 고소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변압기를 들이받아서 정전사고를 낸 배우 김세론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변호인은 김세론 씨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변론을 했다가 논란을 빚었는데요. 김 씨는 위약금이 커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반성을 하면서 술을 멀리한다던 주장과는 사뭇 다른 목격담이 등장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골목에서 나온 검은색 수입 SUV가 곧바로 인도로 돌진해 변압기를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내리지도 않았고 차는 그대로 후진했다 사라집니다. 운전자는 배우 김세론 씨. 혈중 알코올 농도 0.227%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1심 법원은 김세론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고 김 씨는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는 재판 도중 불거졌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최후 변론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최대한 술을 멀리하며 살고 있다.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 가족들까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직후 SNS에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는 듯한 모습을 올렸는데 정작 이 업체는 김 씨가 일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생활고를 겪는다던 김 씨가 로펌 2곳에서 검사 출신 전관 등 변호사 6명을 선임한 사실도 새삼스럽게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입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술과 함께 카드 게임을 즐기는 이른바 홀덤펍에서 김 씨를 봤다는 목격담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소속사가 없어 이에 대한 김 씨 입장을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서 항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서울 강서구에서 전기차 택시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등 5명이 다쳤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차량 급발진 여부 등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측에서 사거리에 진입하는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니 맞은편 인도를 넘어 그대로 건물로 돌진합니다. 어머 어떡해. 건물 바로 앞에 서 있던 행인도 깜짝 놀라 황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서울 강서구 신방화 사거리를 지나던 전기차 택시 한 대가 자동차 매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매장 유리는 산산조각 났고 전시 차량 일부도 파손됐습니다. 평소 유동인구가 적지 않은 거리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여기서 멍 때리고 있다가 이렇게 쌩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 뒤에 이제 한 1초 뒤에 바로 여기로 들이받더라고요. 앞서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도 오토바이 한 대를 이미 추돌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토바이가 나왔으면 여기서는 원래 서행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받고 나서 그냥 쭉 밀었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진짜 밀고 갔어요, 택시가. 이번 사고로 70대 택시기사 등 5명이 얼굴과 몸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고령인 택시기사의 운전 미숙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전기차 돌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급발진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전기차 택시가 변압기를 들이받은 뒤 상가로 돌진해 일대가 정전됐고 지난 1월에도 전기차 택시가 귀금속 판매장으로 돌진하면서 운전사와 승객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제주 가파도에 유명 식당이 있는 수십억짜리 땅을 빼앗기 위해서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범행 계획을 세우고 현직 목사까지 가담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 가파도의 한 식당. 팔에 문신을 한 남성 2명이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이어갑니다. 갑작스러운 행패에 가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엄마가 얼굴이 이제 다 얼어가지고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 있는 데서 이제 막 식탁 걷어차고 행패를 부렸죠. 그런데 이들은 손님이 아니라 조직 폭력배들이었습니다. 식당 여주인의 지인인 70대 여성이 조폭을 고용해 행패를 사주한 겁니다. 목적은 식당 여주인이 가진 3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며 식당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여주인을 압박해 땅을 가로채기 위한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함께 사기 계획을 짠 여성은 현직 목사를 통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했습니다. 땅을 빼앗아 서로 나눠 가지기로 했지만 4개월간의 사기 행각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와 공갈 미수 혐의로 70대 여성 등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직폭력배 등 8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트럼프의 정추문과 관련된 추가 혐의도 밝혀졌는데요. 트럼프의 기소를 두고 미국의 여론은 또다시 2개로 갈라졌습니다. 먼저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트럼프에 적용한 34건의 혐의는 모두 성추문을 막으려고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추문을 폭로하려는 성인 여배우에게 13만 달러를 회사 돈으로 지급하고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트럼프의 다른 추문들도 범죄 사실 자료에 적시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때 불륜관계였던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했고 트럼프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고 주장하던 뉴욕 트럼프 월드타워 도어맨에게도 3만 달러를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혐의들이 2016년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유권자들을 속인 선거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34 false statements made to cover up other crimes. These are felony crimes in New York State, no matter who you are. 만약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 트럼프에게 최장 136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법원에서 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미국의 여론은 쪼개지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폭력 사태는 없었지만 법원 주변에 찬반 시위대가 집결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가, 한쪽에서는 트럼프를 체포하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이 촬영하는 게 쉽지 않을 정도로 이곳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유튜버들까지 몰려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입니다. Yeah, I think it's 100% politically motivated,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 justice system is not abused like this. I never came to protest. This is my first time, but this is important because Trump is a criminal, and he committed crimes in New York, and he's gonna pay for those crimes. 미국 좌우 진영의 분열은 더 커져 민주당 지지자 94%는 트럼프 기소를 찬성하는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7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은 헬기까지 동원이 돼서 생중계됐습니다. 마치 한 편의 리얼리티 쇼 같았는데요. 역사상 처음 벌어지는 전직 대통령의 기소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면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 중에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역사상 첫 기소, 그 끝은 주인공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로 장식됐습니다. 그을린 듯한 피부색은 좀 더 짙어졌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 자택으로 돌아오자마자 지지자들에게 내뱉은 그의 첫 마디는 선거 개입이었습니다. From the beginning, the Democrats spied on my campaign. They attacked me with an onslaught of fraudulent investigations. 뉴욕 맨하튼 법정에 서기까지 48시간 전 과정은 마치 리얼리티 쇼처럼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은 헬기를 동원해 동선을 따라갔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다른 모든 뉴스를 집어삼켰습니다.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 머그샷은 찍지 않았지만 선거 캠프에서는 not guilty, 즉 무죄라고 적힌 머그샷 티셔츠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자금 후원이 쇄도하면서 하루 만에 400만 달러, 5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지지율도 껑충 뛰었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52%까지 뛰어 경쟁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2배 넘게 따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의 주인공이 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를 향한 공격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The USA is a mess. Our economy is crashing. Inflation is out of control. Russia has joined with
China. Can you believe that? 하지만 백악관은 쏟아지는 질문에도 트럼프와 관련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과학기술 자문회의를 주재하며 트럼프 소식에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I was in the Tibetan Plateau with Xi Jinping and he asked if I could define America. I said, yeah, one word, possibilities. We believe about anything is possible.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모처럼 무대 위에서 대중의 관심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기소가 오히려 그의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아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자, 오늘은 식목일이죠. 경북 울진의 금강송면에 가면 하늘로 쭉쭉 뻗어있는 금강소나무의 울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강원도 삼척과 경북 봉화에도 이런 금강소나무 원시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제가 군사용으로 쓰겠다면서 모두 베어가서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수탈의 현장을 이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용속골, 지금은 낙엽송과 작은 소나무만 골짜기 주변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아름드리 금강소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던 원시림이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계곡을 따라 걷다 보면 어른 키만큼 쌓아 올린 석축이 있고 강철 조각들도 발견됩니다. 4m 길이의 산림철도 철도 구조물입니다. 세월의 흔적을 증명하듯 전체가 붉게 녹슨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궤도차를 이용해 아름드리 소나무를 모두 수탈해 간 겁니다. 경북 봉화군 구마계곡 일대에서도 원시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제가 조선임업개발 주식회사를 세워 소나무를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두 지역 모두 지름 1m가 넘는 금강소나무가 군락을 이룬 원시림이었습니다. 조선 숙종 때는 황장봉 산으로 지정하고 궁궐을 짓거나 인근의 관을 짤 때만 베어낼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됐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지난 1935년 이 지역의 구규림 보호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삼척 호산항까지 철도를 놓고 소나무를 본격적으로 빼돌렸습니다. 광산에 뭐 광차하는 식으로 좀 짠 거는 뭐 5개도 싣고 이렇게 7개도 싣고 하는 걸 봤는데 되게 큰 놈 한 그 구루마에 나무 1개 싣고 그냥 이리로 레일 위로 넣었어요. 전쟁에 쓸 선박과 소총머리를 만들겠다며 매년 삼척 가곡천 일대에서만 8,000그루를 벌채해 갔습니다. 한반도 산림이 이렇게 훼손되면서 10헥타르가 넘는 대규모 원시림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일본, 대만, 러시아까지도 원시림이 다 존재하는데 앞으로는 이 숲을 원시림에 가깝게 보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선 왕실이 귀히 여기던 한반도의 원시림은 일제강점기 수탈 속에 되돌리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근 파문을 일으켰던 축구협회의 기습사면 대상자 100명의 구체적인 비위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실명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승부조작 가담자 이외에도 사면을 이해하기 힘든 대상자들이 많았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 평가전 직전 100명의 기습사면을 발표했던 축구협회. 당시 협회는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상자 100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하태경 의원실이 문체부와 축구협회로부터 그 명단을 제출받아 공개했습니다. 실명 공개 없이 징계 사유와 시기만 적힌 명단에는 이미 알려진 승부조작 가담자 48명 외에도 금전 비리와 선수 및 심판 폭행, 실기 테스트 부정행위로 제명됐던 17명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징계를 받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선수폭력과 경기장 난입, 부정선수 출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10명이 사면 대상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정몽규 회장은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사흘 만에 결정을 철회하면서도 카타르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승부조작 가담자들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들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한국 축구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한국 축구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소임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받거나 52명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을 제외한 협회 이사진 28명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지만
협회가 쉬쉬해온 명단까지 공개되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장원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서는 삼성 피렐라의 이른바 끝내기 호수비가 단연 돋보였는데요. 이 수비에 얽힌 뒷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제 삼성과 한화의 경기입니다. 7회 피렐라가 호쾌한 투런포를 터뜨립니다. 시즌 첫 홈런인데요. 피렐라의 활약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9회 마지막 수비 투아웃 상황에서 안타성 타구를 몸을 날려 잡아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린 그라운드에 미끄러지면서 담장에 충돌하는 아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공만 보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 또 위험한 거예요. 감독은 물론 선수들도 세리머니를 미룬 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데 이때 중견수 이성규가 재빨리 다가와 피렐라의 허리띠를 풀고 신속하게 응급조치에 나섭니다. 안 좋게 박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바로 달려갔는데 피렐라가 조금 고통스러워하길래 바로 벨트를 좀 빨리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응급처치법이 떠올랐다는데요. KBO에서 저희 무슨 응급조치 이런 교육이나 군대 갔을 때도 뭐 그런 거를 받았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형들이 그냥 너가 그래도 응급조치 좀 잘한 것 같다 그냥 그런 말만. 병원으로 호송된 피렐라는 옆구리에 멍이 들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다고 합니다. 몸살이지 않는 플레이로 경기를 끝낸 피렐라, 그리고 신속한 판단으로 뒷수습을 해낸 이성규. 삼성에게는 1승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자배구 한국생명과 도로공사가 내일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 승부를 벌입니다. 통합 우승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배구 여제 김연경에 맞서 도로공사는 0%의 기적에 도전합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21대 16, 5점 차까지 벌어지며 모두가 5세트를 예상한 순간 도로공사의 뒤집기 쇼가 시작됩니다. 특히 왼손과 오른손을 가리지 않고 맹타를 퍼부은 캣벨은 마지막 공격이 내리꽂히자 눈물까지 흘렸고 김연경은 광고판에 기댄 채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 2차전을 한국생명이 이길 때만 해도 챔프전은 싱겁게 끝나는 듯했지만 도로공사는 악착 같은 수비와 집중력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4차전까지 치르는 동안 한국생명의 리시브 효율은 점점 내려간 반면 도로공사는 한국생명에 비해 안정감을 유지했고 공격 성공률에서도 3, 4차전에서 도로공사가 한국생명의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력적으로 저희가 열세지만 지금 분위기는 저희한테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위기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자 배구 역대 4번째로 성사된 챔프전 최종 5차전의 열쇠는 역시 김연경과 박정아의 주포 대결. 김연경은 어쩌면 한국생명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경기인 만큼 챔프전 우승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고 클러치 박이라는 별명답게 고비에서 강한 박정아도 FA를 앞두고 있어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3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한 챔프전 마지막 승부. 배구 여제 김연경의 화려한 라스트 댄스야 0%의 기적에 도전하는 도로공사의 대역전극입니다. 두 팀의 운명은 내일 인천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네, 비다운 비가 흠뻑 내린 하루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장대비가 쏟아진 남해안 지방은 이 4월 상순 기준으로 역대 최고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에는 130.4, 진도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고요. 또 자동기계 관측값으로는 제주 삼각봉에 어제부터 4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산발적으로 약한 비만 조금 더 이어집니다. 내리는 양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적게 고요. 비가 그친 뒤 금요일인 모레는 찬 공기가 내려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제부터 영향을 준 강한 비구름은 동쪽으로 대부분 빠져나갔고요. 지금은 대부분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흐리겠고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모든 해안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서울과 광주, 대구 10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12도, 대구 19도로 중부를 중심으로 오늘보다 쌀쌀해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의 하늘이 맑게 개겠고 토요일 아침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